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통계학의 김중백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6장의 가설 검증 부분을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5월 6일 오전이고요. 5월 5일이 어제 지나갔죠? 5월 5일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 보고서를 제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강의가 계속 개설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좀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회통계학이라는 굉장히 좀 드라이하고 재미없는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어제 첫 번째 보고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것을 좀 느끼고 배우는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봄이어가지고 조금 알러지가 있는지 지금 순간적으로 콧물이 막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한두 번 더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가설 검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본적으로 배우고 가설 검증의 5가지 스텝, 책에 나와 있는 5가지 스텝 중에서 첫 번째 3가지를 배웠어요. 즉, 맨 1번에서 일단은 가설 검증, 즉 유의성 검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가정. 두 번째는 영가설과 대립가설, null hypothesis와 alternative hypothesis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배웠고, 세 번째는 test statistics, 즉 우리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통계치가 영가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죠. 요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미 지난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배운 내용을 6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대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 다음 부분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가설이라는 거를 세우고 통계학에서는 연구 문제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통계학은 질적 연구 방법론이나 어떤 이론과는 달리 우리가 이미 설정해 놓은 문제가 그 이론화될 수 있는지, 즉 일반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만 2단계에서는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질적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의미를 자꾸 이렇게 되네요. 지우고 다시 할게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의미를 찾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죠. 즉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참여 관찰을 하거나 내지는 뭐 담론 분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이 이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그 핵심 부분인데 이러한 통계적 연구 방법은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시도 자체는 이미 다 그 전 단계에서 다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이미 의미를 어떤 부분에서 찾아야겠다는 것을 이미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하고 들어가고 이 정하고 들어간 것을 어떻게 하냐? 연구 문제로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매니저의 셀렉트를 통해서 남녀의 어떤 성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질적 연구 방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근무하시고 계시는 남성과 여성 매니저를 실제로 만나서 만약에 선택되는 과정에서 어떤 성별 차별을 느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50대 50이 아니었다는데 이것이 정말로 합당한 의미의 50대 50이 아닌 건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매니저로 선택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의 풀 자체가 만약에 여성이 80, 남자가 20, 혹은 남자가 20, 여성이 80과 같은 경우가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그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매니저 선택되는 비율이 5대 5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그러면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맥락 같은 거를 전혀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들어가서 그런 맥락을 보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실제로 연구 대상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그 뒤에 숨겨진 스토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라면은, 양적 연구 방법은 그러한 고민을 똑같이 하지만 그러한 고민을 충분히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randomly selected sample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하나의 연구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 문제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샘플에서 본 그 값이, 즉 sample statistics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모집단에서도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 그것만이 통계적인 연구 방법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문제가 통계적 연구 방법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의 매니저 셀렉션에서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차별이 있는데, 차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뭐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요? 많이 차별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론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의 소통 방법이 셋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네, 영가설, null hypothesis와 대립가설의 형태, alternative hypothesis의 형태로 이미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똑같이 연구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서 똑같은 A라는 매니저를 만났다고 치더라도 이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다르고 이 안에서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양적 연구 방법은 그와는 달리 그 앞쪽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진행을 한 이후에 연구 문제가 세팅이 되고 이것을 가설로 만들고 나면은 이 가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영가설과 대립가설, null hypothesis와 alternative hypothesis로 일단은 설정을 하고 나면은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예요. 양적 연구 방법이 질적 연구 방법보다 우세한 것도 아니고 혹은 그 반대도 아닙니다. 양적 연구 방법은 그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고 질적 연구 방법은 그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만 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 연구 문제를 밝히는데 더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저 취사 선택하고 그 취사 선택한 방법에 따라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인정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지 양방과 질방은 결코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가설과 대립가설, null hypothesis와 alternative hypothesis를 얘기했을 때 null hypothesis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 나오냐? null hypothesis는 언제나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냐? null hypothesis는 무슨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세팅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모수가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대립가설은 뭐냐? 그것이 그 값과 같지 않다는 거죠. null hypothesis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있다고 생각만 하고 가정만 하는 거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련의 모수가 있어요. 모수가 있다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이 모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Central Limit Theorem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모수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무슨 얘기냐? 이 모수를 중심으로 한 unbiased estimator의 distribution이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sampling distribution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sampling distribution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모수 자체도 그냥 정한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수가 우리가 뭔지를 모를 뿐이지 모수는 존재는 하죠. 반드시.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는 모수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형성이 된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형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모두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정보과요, 손에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과요. 손에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너무 웃긴 게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대한민국 사람 남성의 평균 신장이 175다. 분명히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신장은 존재하죠. 175라고. 하지만 175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175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혹은 175가 아니어도 좋지만 어떤 숫자가 분명히 있죠. 모수는 있죠. 모수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n개의 샘플로 뽑은 샘플의 평균들을 그려보면은 죄송해요. 그려보면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지만 그걸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왜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Y바.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건 Y바밖에 없어요. 즉 표본의 평균밖에 없는 거죠. 우리 표본의 평균이 있으니까 당연히 표본에서는 뭐도 구할 수 있다?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Y바인데 결국은 이 Y바를 활용해서 null hypothesis에서 제시한 뮤제로, 뭐 뮤제로라고 표현하지만 어찌되었건 연가설에서 검증하도록 우리에게 제시된 모수의 값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가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립가설이 채택되면은 즉 Y바를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손에 가지고 있는 Y바를 보니까 연가설에서 제시한 뮤제로가 너무나도 이상해.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건 뭐다? 얘다, 얘죠. 과학은 뭐다? 측정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예. 이렇게 되면 과학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과학이고 이거는 상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다 방점을 둬야 된다? 여기다 방점을 두는 거죠. 이 Y바라는 값이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충분한 n을 통해서 구해진 값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걸 구해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y mu0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있을 수 있을 법한 95%, 있을 수 있을 법한 99% 내에 만약에 이게 있어버리면은 y바가 있어버리면은 mu0가 실제로 모수라고 가정했던 우리의 가정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전에 어제 얘기했던 매니저 셀렉션과 연결해서 보면 무슨 얘기냐? 매니저가 만약에 젠더 바이어스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젠더 바이어스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50대 50이 돼야 되는 거죠. 50대 50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뽑은 퍼센테이지는 남자가 52고 여자가 48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통계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통계학은 배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52%라는 값은 그저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정말로 thousands of, hundreds, millions of 정말 수십억 개의 가능한 샘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모수와는 같을지 안 같을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는 알 수 있다. 52대 48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남자와 여자의 젠더 바이어스가 없다라고 가정한 50%를 기준으로 그려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예를 들어서 95% 안에 이 52%짜리가 있으면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50%가 모수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본적인 가정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지민 학생 국어 국문학과 이지민 학생 이랬을 때는 우리가 50%라고 설정했던 기본 가정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알려지지 않은 모수가 50%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좀 어정쩡하죠? 틀렸다고도 못하고 맞았다고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해보면은 언제나 우리가 통계치를 구해보고 모수, 그러니까 연가설에서 제시된 그 모수와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된다? accept가 돼요. 둘 중에 하나는 reject가 되는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연가설이 채택되면은 대립가설은 기각되고요. 대립가설이 채택되면 연가설은 기각됩니다. 만약에 대립가설이 채택돼요. 대립가설이 채택되면 뭐야? 연가설은 기각되는 거죠. 즉 대립가설이 accept가 되면은 연가설은 기각이 되는 거고요. 대립가설이 기각되면 연가설은 채택되는데 다만 연가설이 채택된다는 표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연가설이 채택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연가설 A0 null hypothesis is accepted라고 표현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는 아니다. mu is equal to mu0 즉 모수가 제시된 어떤 특정한 모수값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뭐다? 제시된 모수값이 틀렸다고는 못하는 거죠. 즉 아까 같은 경우 젠더 바이어스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50%가 아니라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 그러니까 이 가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를 하시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챕터 2번 보고서와 3번 보고서는 두 개 다 가설 검증의 형태로 되게 돼 있어요. 다만 가설 검증의 형태인데 2번 보고서에서는 전공의 개념이나 이론을, 3번 보고서에서는 이미 시행된 질적 연구 방법을 양적 연구 방법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한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난 시간에 걸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가설 검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자, 이제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 스태티스틱스까지 하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랑 했던 얘기는 자, 이런 얘기 여기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매니저 셀렉션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된 거죠. H0에서 지금 못으로 제시한 값은 0.5고 얼터네이티브 하이포테시스에서 이거는 0.5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뭐냐? 0.5를 기준으로 해서, 즉 0.50%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뭘 그릴 수 있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안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1.96 안에 몇 개가 있다? 이 안에 몇 개가 있다? 95%의 이게 있어요. 95%에 뭐가 있다? n개로 구성된 표본 비율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n은 미니멈 30개는 넘어야 돼요. 왜? 우리가 비율을 가지고 했을 때 비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Z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율은 Z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미니멈 30개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는 T 디스트리뷰션과 마찬가지로 120개는 넘어야지만 제대로 된 G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저 n개의 개수는 모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아하는 데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는 데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율을 구할 때는 Z,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율의 디스트리뷰션을 볼 때는 G, 그다음에 평균의 디스트리뷰션을 볼 때는 T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럼 자 봅시다. 우리가 네 번째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p-value예요. p-value는 한번 보시면은 a probability under presumption that A is zero true.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A is zero가 true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H0가 true라고 생각했을 때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그려야만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표본 비율이 제시된 모 비율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So under presumption that null hypothesis is true, the test statistic equals observed value or value even more extreme in direction of predicted by HA. 좀 표현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 여기 1.96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표본이 0.53이에요. 그리고 이 0.53이 여기에 있을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 스탠다드 에러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But anyway, 0.53이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표본 비율인데 0.53이 요 안에 들어가 있을지 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지는 모르죠. 이거는 뭘로 알 수 있냐? 0.53에서 0.5를 빼고 이걸 스탠다드 에러로 나누는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가 이거랑 똑같이 보았을 때 이것이 만약에 1.96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 있다? 얘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1.96보다 작으면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p-value는 무슨 얘기냐면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p-value는 뭐냐면은 테스트 스태티스틱 저기서 나오는 0.53보다 같거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저 p-value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0.53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값과 같거나 혹은 이 값보다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을 이야기하는 게 파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란 거. 즉 이 파란 면적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p-value란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이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뭘 하나 더 더해냐면은 우리는 null hypothesis에서 pi equal 0.05 그다음에 alternative hypothesis에서 pi is not equal to 0.5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p-value는 이쪽에도 보이지만 이 0.53이 이쪽에도 있을 것이라고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실제로 우리가 구한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을 한쪽만 아니라 양쪽에서 다 구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그래서 실제로 p-value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t 스태티스틱스를 가지고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이 값을 활용해서 이 값이 만약에 뭐 1.96이건 아닌 건 상관없이 이 값을 활용해서 이 값보다 큰 값들이 발견될 확률을 구해서 그거를 2번 곱해주는 게 바로 p-value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여기 요 색깔 있는 부분 있죠? 요 색깔 있는 부분이 하나고 요 색깔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두 개예요. 그래서 요 파란 부분과 요 파란 부분을 모두 합한 부분이 바로 p-value죠. 그럼 여러분, 자, 요게 p-value라고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그린 여기에서 0.5가 있는데 우리가 찾은 0.53이 요 정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찾은 0.53의 요 G스코어를 구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2.2예요. 요 G스코어는 2점이고 이거는 건 뭐냐? 이게 바로 곧 테스트 스태티스틱스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바깥에 있는 값의 크기와 똑같이 이쪽에서 해서 값의 크기를 보았을 때 이 값의 크기의 합이 만약에 95%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1.96이 되는 거죠. 만약에 95%라고 했을 때. 그리고 1.96일 때에 색깔을 또 바꿔볼게요. 1.96일 때 여기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1.96일 때 분홍색의 크기. 이하영 학생 1.96일 때 G가 만약에 1.96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분홍색의 크기 0. 얼마? 025죠. 왜? 1.96이라고 할 때는 이 1.96이라고 할 때는 이 가운데에 있는 또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요런 걸로 가운데에 있는 아이고 뭐 이렇게 어정쩡한 안 이쁜 색깔이 나와. 가운데에 있는 이 녹색 가운데 있는 이 녹색의 크기가 얼마다? 0.95인 거죠. 그러면 좌우대칭이니까 분홍색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0.02
0.025가 돼야 되는 거죠. 왜? 똑같이 왼쪽에도 0.025가 있으니까 0.025 곱하기 2는 0.059, 요 0.05랑 0.95를 더한 게 1이 돼야 되니까요. 이해가시죠? 여기서 지우면 안 되지? 그러면은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 파란색 얘의 크기는 그 값이 정확한 게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얘의 크기는 0.025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정민 학생. 파란색의 크기는 0.025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당연히. 작죠. 작잖아요. 분홍색이 0.05면은 0.025면은 당연히 파란색은 그거보다 작으니까 0.025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다르게 표현해서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구한 p-value, 우리가 구하는 p-value는 어떤 개념을 가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검증하고자 하는 유의성, 예를 들어서 95% 수준에서 검증하고 싶을 때면 0.05, 99%에서 검증하고 싶을 때는 0.01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 값보다 작으면은 95% 기준으로 했을 때 0.05보다 작으면은 혹은 99% 기준으로 할 때 0.0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 이 표본 비율 혹은 표본 평균은 굉장히 unusual하게 되는 거죠. unusual하다는 표현은 뭐냐? null hypothesis에서 제시된 모수를 참이라고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매우 unusual하게 가 있는 거죠. 매우 unusual하게 가 있으면은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0.5가 맞다고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 되는 거죠. 제가 한 10번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냐? 우리가 실제로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0.53이란 거죠. 0.5는 맞을 거라고 가정한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우리가 오직 확신할 수 있는 거는 0.53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0.53만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0.5가 맞다고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 0.5가 맞다고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틀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가설이 accept다, reject다? reject가 되는 거죠. 대립가설은 자연스럽게 accept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모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수가 0.5라고 설정한 우리의 문제 설정 자체는 틀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p-value는 작으면 작을수록 대립가설 채택 확률은 높아지죠. 이렇게 써봤어요. 하지만 무조건 어느 정도가 작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고는 정도죠. 즉 만약에 우리가 95% 수준에서 검증하고 싶으면은 95%의 나머지 크기인 0.05니까 p-value의 크기는 이거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만약에 대립가설이 채택되려면은 저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이는 신뢰 수준 95%에서 설정한 오차 범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0.05가 요거를 의미하죠. 요거로 비교했을 때 더 작으면은 대립가설이 채택됨을 뜻하고요. 반대로 이 오차 범위 이 0.05에 보다 커요. p-value가 만약에 0.8쯤 됐어. 0.08쯤 됐어. 그럼 p-value가 0.08쯤 되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 평균 혹은 표본 비율보다 같거나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이 8%예요. 얼마 미만이 돼야 되는데 5% 미만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P가 0.08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H1을 리젝하고 H0를 어떻게? 억셉하는 거죠. 다만 H0를 억셉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시된 모수가 참이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제시된 모수 0.5가 틀렸다고 말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p-밸류를 구할 수 있으면은 연가설이 맞는지 대립가설이 맞는지 아니 연가설이 채택되는지 대립가설이 채택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f no decision needed, just report and interpret p-value를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decision이 needed 되면 우리는 select a cutoff point significance level. 예를 들어서 오차 범위를 0.05나 0.01. 이거는 95%, 이거는 91%, 99%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p-value를 보는 거죠. 그래서 p-value가 만약에 이 95%의 경우 0.05보다 크면은 어떻게 된다? H1 reject. p-value가 어떻게 0.05보다 작으면은 H1 accepted. 다르게 표현하면은 H1이 reject가 되면은 H0는 accept. H1이 accept가 되면은 H0는 reject. 항상 얘네들은 반대로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같은 하늘 아래 두 태양이 공존할 수 없듯이 null hypothesis와 alternative hypothesis는 동시에 accept 될 수도 있고 없고 동시에 reject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most widely accepted cutoff point는 0.05다. 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0.05, 즉 95% 신뢰도에서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if the p-value is not sufficiently small, 충분하게 작지 않다. 다르게 표현하면 p-value가 0.5보다 크다. 95%일 때 하면 we fail to reject H0죠. 요거죠. 다만 accept의 의미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accept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를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fail to reject. 기각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H0 is not necessarily true. 그러니까 모비율이 0.5가 될 수도 있어요. 모비율이 0.5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모비율이 0.5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뭐냐면은 0.5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없다는 거죠. The statistic is not enough unusual from a parameter in H0. H0에서 제시된 파라미터보다 충분하게 unusual하게 말할 수는 없다. 이 얘기다. 그 다음에 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이제 평균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평균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그대로 리뷰하면서 바로 그냥 빨리빨리 이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첫 번째, 랜더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어썸션이 있어야 되죠. 랜더마이제이션, 즉 무작위 표집으로 선택된 데이터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퀀티테이티브 베리어블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퀄리테이티브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율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normal population distribution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로버스트니스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population distribution이 노멀이라면은 그 표본의 개수가 작아도 충분하게 CLT가 적용이 될 수 있지만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게 크다면은 population distribution이 노멀이건 아니건 상관은 없죠. 다만 이제 로버스트니스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population distribution이 노멀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개수가 크면은 만약에 표본의 개수가 120보다 크다 그러면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표본의 개수가 120보다 작다. 그러면은 t 디스트리뷰션을 보았을 때 어땠다? 그 값이 t 디스트리뷰션의 값이 어땠냐면은 일반적으로 g가 이렇게 변함이 없는 이렇게 돼 있다면 t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버스티니스, 강건함이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설령 표본의 개수가 작더라도 이것을 감안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ull hypothesis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null hypothesis A0 is equal to mu is equal to mu0 where mu0 is particular value for population mean.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평균 값을 정해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헷갈릴 수 있냐면은 아니 왜 특별한 평균 값을 여기서 정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냐?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 내지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얼마다라고 미리 가정할 필요가 있느냐? 네,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이 맞아요. 사실은 원샘플 t-테스트는 학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냐? 실질적으로 사회과학에서 혹은 사회학에서 어떤 값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물론 일련의 학문적인 연구, 이론적인 탐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이 정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값을 guess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A그룹과 B그룹 간의 차이가 어떤지를 통해 가지고 A그룹 혹은 B그룹 혹은 전체의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사회학의 코어이자 사회과학의 코어인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은 7장에 나오고 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6장을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null hypothesis는 언제든지 mu is equal to 이거 중요합니다. null hypothesis, 즉 연가설에서는 언제나 형태가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가정을 해야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 null hypothesis에서 나온 mu0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뭘 그리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야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고 나야만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y바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소위 말하는 오차 범위가 만약에 95%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null hypothesis는 이러한 형태 이퀄로 하는 거죠. 그리고 typically no effect or no change from a standar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선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장을 보면 이해가 갈 텐데 이게 나중에 회계 분석에도 나오고 이제 아노바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null hypothesis가 채택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전혀 틀리지 않다 내지는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지도 못하는 값이 틀리지도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이거 자체도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아무런 효과나 변화가 없다는 의미와 나중에 통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이 있어요. 우리가 7장에서 배우겠죠? 남성과 여성의 평균이 있다면은 남성의 성적 평균과 여성의 성적 평균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기에는 여성의 성적 평균이 남성의 성적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르는 거죠. 검증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샘플을 뽑아서 남성의 성적 평균과 여성의 성적 평균을 비교를 해보고 있는 거죠.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 비교를 어떻게 할까요? 비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개의 평균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차이. 그래서 그 차이가 만약에 있으면은 그 차이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두 개의 평균의 차이가 있으면은 두 평균의 차이, 즉 남성의 평균과 여성의 평균이 다르면은 남성의 평균 빼기 여성의 평균은 뭘까요? 0이 아닌 거죠.
근데 두 개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남자가 크기도 하지만 어떨 때 여자가 크기도 해요. 그러면 두 개의 평균은 차이는 뭐와 다를 수 없다? 0과 다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no change 내지는 no effect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 얘기는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거고 실장에서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hypothesis, alternative hypothesis는 어떻게 됐냐?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다만 이거는 two-sided 테스트라고 해서 이것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값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그냥 한쪽으로만 크다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one-side hypothesis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two-sided hypothesis, 즉 is unequal to만 배우면은 이 y바가 여기 있을지 내지는 y바가 여기 있을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를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양쪽을 두 개 곱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가설에서 제시된 모평균이 참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모평균에서 제시된 이 제시된 모수가 맞음을 검증할 수는 없어요. 모평균에서 제시된 모수가 틀리다는 걸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H1이 accept가, H0가 accept가 될 때는 뭐다? 얘가 틀리다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수가 맞다라는 가설은 검증할 수가 없어요. 왜? 모수를 모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테스트 스태틱스는 뭐냐면은 얘에서 얘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 구할 때에 공식을 사용하고요. 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까요? 이게 뭐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는 방법에서는 표본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사용하죠. 왜? 에스티메이터니까. 그 다음에 얼만큼 떨어져 있냐? y바에서 뮤0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 사실은 이거는 뭐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y바에서 얘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보는 거고 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몇 스탠다드 에러 단위만큼 떨어져 있냐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거랑 비슷하죠? 뭐랑 본 거에 비슷해요? 네, G 스코어 구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오직 차이는 뭐냐? G는 아래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 T는 아래가 스탠다드 에러라는 거죠. 왜 G는 아래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일까요? G 분포에서 G 분포를 구성하는 개별 값들은 개별 개체들의 값을 의미하고요. T 분포에서 분포하는 이 개별 값들은 n개로 구성된 표본들의 통계치죠. 여기에서는 평균이죠. 오케이?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하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구해봤죠? 구했어요. 이게 또 이러네. 죄송해요. 자,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떨어진지를 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뮤0고 y바예요. 몇 스탠다드 에러만큼 떨어지는 거 구했어요. 그러면 이게 스코어가 t 점수가 얼마인지, 즉 테스트 스태티스틱스가 나오죠. 테스트 스태티스틱스가 나오면은 요거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곱하기 2 하죠. 그래서 p-밸류를 구하고 투테일드 했으니까 두 개 해서 구하고 실제로 이 두 개 구한 값, 즉 이 p-밸류가 만약에 95% 기준일 때는 뭐랑 비교하냐? 0.05랑 비교하는 거죠. p-밸류가 0.05보다 크면은 어떤 가설이 리젝트 된다? 정상원 학생, p-밸류가 0.5보다 크면은 영가설과 대립가설 중에 어떤 것이 기각된다? 대립가설이 기각된다. 그 다음에 p-밸류가 0.5보다 크면은 영가설은 채택된다. 하지만 채택된다는 말은 뭐냐? 모수가 맞다는 말이 아니라 모수가 틀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0.5보다 작으면은요. 정의민 학생, 어떤 게 기각되고 어떤 가설이 기각되고 어떤 가설이 채택되는 거죠?
0.5보다 작으면은 대립가설, 채택, 영가설, 기각. 그래서 report and interpret p-value, p-value interpret하고 어떤 게 가설이 지지인지 기각된지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부분 책에 있는 예제를 간단하게 해보고 다음 시간에 추가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알고 싶냐? 예를 들어서 그 정치적인 그 지향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정치적인 지향에 대해서 알고 싶고 1년에 뭐 이게 5점 촉도인지 4점 촉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정치적인 지향을 알고 싶고 정치적인 지향이 예를 들어서 4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한 거예요. 즉, for its educated guess. 그러니까 우리가 4점 정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정치적 지향이 4점 정도라고 하는 건데 정말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4점 정도의 정치적인 지향이 맞는지를 우리가 검증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구해보니까 n은 369예요. n은 369면 벌써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 n이 몇보다 크죠? 120보다 충분히 크니까 사실은 우리가 t테이블을 사용하지만 t테이블과 이쯤 되면은 g테이블의 크기는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은 4.089예요. 즉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4.0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구한 거는 자, y equal 4.089니까 4.09로 할게요. 그냥 4.1로 할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구한 건 4.1이에요. 근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3399, 스탠다드 에러는 0.070이죠. 그럼 이 스탠다드 에러는 어떻게 구할까요?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서 보면은 어떤 공식을 통해서 스탠다드 에러가 0.07이 나왔을까요? 정재욱 학생. 스탠다드 에러는 여기 있는 값들 중에 뭐와 뭐를 사용했기 때문에 0.07이 나왔다?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고? 369 할 때 369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이거는 0.07이 나오는 거죠. 0.07은 뭐냐? 이게 스탠다드 에러고 스탠다드 에러는 뭐냐면은 이 4.0이 맞다고 생각하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그렸을 때 여기에 스탠다드 에러가 한 단위가 0.07인 거예요. 그럼 0.07이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 4.1을 아이고 죄송해요. 자 4.1을 에서 4.0이 떨어진 게 몇 단위쯤 떨어져 있는 거를 볼 때 이게 0.07이 돼야 되는 거죠. 요 값이 나오는 게 얼마다? 1.28인 거죠. 1.28. 이 얘기는 뭐냐? 이 1.28이 바로 뭐와 같다? 어찌 보면은 G테이블의 값과 똑같아지는 거죠. 하지만 뭐 G테이블이 원칙적으로 T테이블을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T테이블을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자, T테이블 우리가 그때 테이블을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구했죠. T테이블. 그러면 여기서 Degrees of Freedom이 우리가 369니까 369에서 쭉 내려가 보면은 요거를 구하겠죠. 네. 요거 좀 크게 해볼게요, 여러분. 네, 죄송해요. 순간 욕 나올 뻔했네. 네. 자, 369면 요 사이에요. 요 맨 밑에 것만 활용하면 되겠죠? 활용하면 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95%죠. 95%라고 해봅시다. 95% 신뢰도로 했을 때 95%일 때 쭉 내려가면은 1.96이죠. 1.96은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해서 자 95%일 때 1.96이면은 여기가 0.0259 양쪽을 더하면은 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95%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뭐냐? 1.28이에요. 즉 Y반은 1.28만큼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1.28은 어디 있겠어요? 1.28은
이거보다도 여기 있는 거죠. 1.28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1.28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쭉 올라가면은요. 1.28은 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런 얘기죠. 1.28은 여기에서부터 더 큰 요 오른쪽의 크기가 0.2 정도보다도 크다는 얘기예요. 0.2 정도보다도 크다는 얘기죠. 네. 혹은 우리가 이제 G테이블로도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G테이블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때 여기다 해놨어요. 아이고, 요거죠? 네. G테이블로서 1.28은 어디 있어요? 쭉 가서 1.28은 요거죠. 0.3997이죠. 0.3 죄송해요. 여기 잠깐네. 보시면 1.28 쭉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0.3997이죠. 즉 요쪽에 있는 게 아까 제가 T표를 좀 잘못 읽었는데 여기 있는 게 요 가운데서부터 여기까지가 0.399니까 0.4쯤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게 0.1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T테이블은 T테이블마다 보여주는 방식이 좀 달랐는데 이걸 이미 2를 곱해 놓은 거고요. 즉 1.28 다르게 표현하면 4.1보다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이 다르게 표현하면 큰 값 4.1보다 더 언유저한 값이 발견될 P값이 얼마다? 0.2인 거죠. 근데 0.2번은 뭐보다 크다 작다? 0.5보다 크다 작다? 엄청 크죠. 0.2는 0.05보다 엄청 크죠. 그러면은 연가설과 대립가설 중에 뭐가 기각되겠어요? 대립가설이 기각되는 거죠. 연가설은 채택됩니다. 물론 연가설이 채택된다는 게 곧 블랙의 아이디얼러지가 4.0이다. 블랙 폴리티컬 아이디얼러지가 4.0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4.0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 평균을 가지고 구하는 가설 검증의 단계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한두 개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모비율의 유의성 검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비율의 유의성 검정도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게 없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그대로 복습하면 될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게 9주의 2주차 수업이 되겠죠. 챕터 6을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이 챕터 6에서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 챕터 7을 나가서 정말로 사회과학에서 필요한 집단 간의 평균차, 비율차 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과 6장 앞쪽에 배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복습을 열심히 해주시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